안녕하세요. 이야기 들려주는 아씨입니다.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양반도령과 주마가씨의 사랑. 옛날 조선시대 한양 북촌에 김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진사에게는 21살 난 외아들 김도령이 있었는데 키가 훤칠하고 눈매가 깊어 여염집 규수들이 담 너머로 훔쳐볼 정도로 용모가 준수했습니다. 총명하고 성품이 단정하여 동네에서 칭찬이 자자했지만 김진사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으니 바로 아들의 혼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좋은 기운 받아가세요. 김진사는 며칠 전 중매쟁이 정씨 할멈을 통해 남대문 밖 이판서댁 딸의 혼담을 받았습니다. 이판서댁 교수는 재색을 겸비했다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정씨 할멈은 규수를 보고 온 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아이고 진사 나으리. 그 규수 얼굴이 보름달 같고 허리는 버들가지 같사옵니다. 걸음걸이는 나비가 꽃 사이를 거니는 듯하고 목소리는 꾀꼬리 같사옵니다. 게다가 바느질 솜씨며 시 짓는 재주까지 겸비했으니 이런 며느리감은 천하에 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함부로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혼인을 정하기 전 반드시 사주팔자를 맞춰보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보게, 먼저 사주단자부터 받아봐야겠소. 아무리 좋은 집안이라 해도 팔자가 맞지 않으면 평생 불행할 수 있으니 말이오. 김진사는 중매쟁이를 통해 규수의 사주단자를 받았습니다. 사주단자에는 규수의 생년월일시가 한자로 빼곡히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규수가 직접 수놓은 작은 매화 한 송이가 섬세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는 동네에서 소문난 역술가인 청학도사를 찾아갔습니다. 청학도사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으로 40년 넘게 사주를 보아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촛불 아래서 두 사람의 사주단자를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보던 청학도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오? 도사님, 무슨 문제라도 있소? 진사 나으리, 이 혼사는 안 됩니다. 두 사람의 궁합이 대흉이옵니다. 특히 규수의 사주에 극부살이 있고 도령의 사주와 만나면 화극금의 상극이 되옵니다. 규수의 화기운이 지나치게 강하여 도령의 양기를 모두 빼앗아갈 것입니다. 만약 이 혼인을 강행하시면 신방을 치른 지 3년을 넘기지 못하고 도령께서 큰 애군을 만나실 것입니다. 김진사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안의 혼담이라 해도 아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라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김진사는 그 길로 집에 돌아와 부인에게 사실을 알렸고 두 사람은 밤새 고민 끝에 혼담을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이판서 댁에 전해지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판서는 자존심이 몹시 상했고 김진사 댁에서 자기 딸을 천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화가 난 이판서는 김진사를 모함할 계략을 꾸몄고 결국 김진사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관직을 잃게 되었습니다. 집안이 몰락하자 김도령은 과거 공부를 포기하고 장사를 배우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김도령은 강원도로 보부상 행차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험한 산길을 넘어가던 중 해가 저물어 어느 주막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주막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김도령의 눈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붓두막 앞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젊은 처녀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붉은 저녁 햇살이 그녀의 옆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그네님. 처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화주라는 이름의 그녀는 20살이었습니다. 얼굴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맑은 눈동자와 환한 미소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김도령은 주막 한켠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화주가 막걸리 한 사발과 안주를 내왔습니다. 그녀가 상을 놓으며 몸을 숙일 때 옷깃 사이로 흰 목덜미가 드러났습니다. 김도령은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랜 길 오시느라 힘드셨지요? 천천히 드십시오. 화주의 손가락은 가늘고 길었습니다. 힘든 일을 많이 했는지 여기저기 상처가 있었지만 그 손이 내민 막걸리 사발은 유독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김도령은 주막 다락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달빛이 새어 들어왔고 아래층에서는 화주가 어머니와 나누는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튿날 아침 김도령이 세수를 하려고 우물가로 나가자 화주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리고 있었는데 힘이 붙였는지 몸이 뒤로 젖혀졌습니다. 김도령이 재빨리 다가가 두레박줄을 잡았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두레박줄 위에서 스쳤습니다. 화주가 화들짝 놀라 손을 거두었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힘든 일인데 도와드리는 것이 당연하지요. 김도령이 물을 길어 올리는 동안 화주는 멀찌감치 서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땀 흘리며 일하는 김도령의 모습이 어쩐지 눈부셔 보였습니다. 보부상들이 며칠을 머물게 되면서 김도령과 화주는 자연스럽게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저녁이면 주막 마당에서 함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도령님은 어떤 분과 혼인하고 싶으신가요? 화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글쎄요. 예전에는 재색을 겸비한 양반집 교수를 만나고 싶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요? 네. 힘들 때 곁에서 위로해 줄 수 있고 기쁠 때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화주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도 모르게 김도령의 손 가까이로 자신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닿기 직전에 멈췄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두 사람 사이의 기운이 주막 식구들 눈에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화주의 어머니는 김도령의 인품을 보고 사위로 삼고 싶었습니다. 화주야, 내 마음이 어떠하냐? 저 도령이 마음에 드는구나? 화주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귓불이 빨개질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보기에 저 도령은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다. 마음씨도 좋고 얼굴도 준수하니 내가 시집 가기에 더없이 좋은 배필이 될 것 같구나. 그날 밤 화주의 어머니는 김도령을 따로 불러 혼담을 꺼냈습니다. 김도령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화주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고 그녀의 미소를 보면 세상 근심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도령은 망설였습니다. 청학도사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화주와의 궁합이 맞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화주가 아침상을 들고 다락방으로 올라왔습니다. 김도령의 수척한 얼굴을 보고 화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령님, 편찮으신가요? 얼굴이 안 좋으십니다. 아닙니다. 그저 잠을 설쳤을 뿐입니다. 화주는 상을 내려놓고 김도령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도령님, 무슨 걱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가요? 어제 어머니께서 혼담을 말씀하신 후로 피하시는 것 같아요. 김도령은 화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걱정과 슬픔, 그리고 무언가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화주 낭자, 나에게는
사실은 김도령은 솔직하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판서댁 혼담이 궁합 때문에 무산되었던 일, 그로 인해 집안이 몰락한 일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습니다. 혹시라도 낭자와의 궁합이 맞지 않아 낭자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화주는 한참 동안 김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령님, 저는 양반집 교수가 아닙니다. 글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사주팔자가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무엇을 아신다는 겁니까? 도령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요. 도령님의 미소를 보면 저도 웃음이 나고 도령님이 슬퍼하시면 제 가슴도 아픕니다.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화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김도령은 손을 뻗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지만 예법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주를 한번 맞춰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마침 이 마을에 묘봉 스님이라는 분이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가보지요. 다음 날 김도령과 화주는 함께 산 중턱의 암자를 찾아갔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가끔 화주가 돌에 걸려 비틀거리면 김도령이 재빨리 그녀의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전해지는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붉어졌습니다. 묘봉 스님은 젊은 승려였지만 불경과 역학의 조예가 깊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주를 받아본 스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주 좋은 궁합이로구나. 목화상생이니 서로 도와 큰 복을 이룰 것이다. 특히 화주보살의 사주에는 내조의 덕이 있고 도령의 사주에는 후에 귀인을 만날 운이 있구나. 두 사람이 합하면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져 자손이 번창하고 부부금슬이 좋을 것이다. 김도령은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의아했습니다. 스님, 그런데 한양에 계신 청학도사께서는 제 사주가 까다롭다고 하셨는데요. 묘봉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도 틀린 것은 아니다. 도령의 사주를 보면 금기운이 강하여 화기운이 너무 강한 여인을 만나면 서로 극하게 된다. 하지만 화주보살의 사주는 화기운이 적당하여 오히려 도령의 금기운을 다스려 조화를 이룬다. 마치 따뜻한 불이 단단한 쇠를 녹여 아름다운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으니라. 스님은 잠시 멈췄다가 의미심장하게 덧붙였습니다. 특히 두 분의 사주를 보니 부부의 정이 깊을 것입니다.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강하고 친방의 즐거움도 조화로울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의 결합이 아니라 정신과 기운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이니 참으로 보기 드문 인연이로구나. 화주는 스님의 말에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도령도 귀까지 붉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궁합의 묘미이니라. 겉으로 보는 궁합이 아니라 속을 들여다보는 깊은 궁합을 말하는 것이다. 김도령과 화주는 그의 가을에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례식은 소박했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화주는 한 달 동안 정성껏 혼례복을 지었고 김도령은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혼례 날 밤 신랑 신부는 초래청에서 합한줄을 나눴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화주는 붉은 치마 속에서 하얀 손을 내밀어 잔을 받았고 김도령은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건넸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몸입니다. 김도령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화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신방으로 들어가는 화주의 뒷모습을 보며 김도령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붉은 촛불이 켜진 신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병풍에는 백년해로를 상징하는 원앙새 한 쌍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화주는 방 한구석에 앉아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김도령이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옆에 앉았습니다. 화주. 네, 도련님. 이제는 도련님이 아니라 서방님이라 부르시오. 서방님. 화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도령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두렵습니까? 조금. 하지만 서방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김도령이 화주의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촛불 아래 그녀의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첫 입맞춤은 서툴고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묘봉 스님의 말처럼 그들의 결합은 단순한 육체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평생을 약속하는 맹세가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화주는 시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수줍음과 행복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김진사 부부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흐뭇해했습니다. 잘 있었느냐? 시어머니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화주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님. 그날 이후 김도령 부부는 서로를 아끼며 살았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화주는 남편을 내조하며 장사를 도왔고 김도령은 틈틈이 글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화주는 부지런하고 살림 솜씨가 좋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바느질을 했습니다. 저녁이면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따뜻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김도령이 집에 돌아오면 화주는 언제나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두 사람은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달빛 아래서 함께 산책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방 안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속삭이기도 했습니다. 여보, 오늘 장에서 좋은 일이 있었소. 무슨 일인데요? 우리 물건을 사간 양반이 내 솜씨를 칭찬하더이다. 그리고 다음에 더 큰 거래를 하자고 했소. 정말요? 역시 우리 서방님은 대단하세요. 화주가 김도령의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김도령은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듬해 봄 화주의 배가 불러왔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를 기다리며 더욱 행복했습니다. 김도령은 아내를 더욱 극진히 돌보았고 화주는 뱃속의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김도령 부부가 살던 마을에 암행어사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암행어사는 김도령의 학식과 인품을 알아보고 그의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판서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관직을 잃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암행어사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런 부정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반드시 바로잡겠노라. 암행어사는 한양으로 돌아가 임금께 사실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진상이 밝혀지자 이판서는 탄핵을 받아 귀양을 갔고 김진사는 명예를 회복하여 다시 관직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도령 역시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관직에 오른 후에도 김도령은 아내를 한결같이 사랑했습니다. 다른 양반들이 첩을 들이는 것을 보고 권유했지만 김도령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나에게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있어. 화주만 있으면 충분하오. 화주도 남편을 정성껏 내조했습니다. 비록 양반 부인의 예법을 모두 알지는 못했지만 진심으로 남편을 아끼고 집안을 돌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금슬은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청학도사가 김진사를 찾아왔습니다. 진사 나으리,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제가 본 궁합으로는 도령께서 위험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큰 복을 받으셨으니 말입니다. 그때 김도령이 나서서 묘봉 스님에게 들었던 속궁합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학도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사주의 겉만 보고 판단했구나. 같은 불도 활활 타오르는 불이 있고 은은하게 따뜻한 불이 있는 법인데 나는 그 차이를 보지 못했던 것이로다. 세월이 흘러 김도령 부부는 삼남이녀를 두고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늙어서도 두 사람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달밤에 함께 차를 마시며 옛날을 회상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을 기억하시오?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주막에 들어선 도련님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나도 그때 낭자를 본 순간 마음이 끌렸소. 그 따뜻한 미소와 맑은 눈동자를 보고 이 사람과 함께 살고 싶다고 생각했지요. 화주는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도련님이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주실 때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그때 이미 마음을 빼앗긴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었습니다. 김도령이 60이 되던 해 늙은 묘봉 스님이 김도령을 찾아왔습니다. 도령님, 아니 이제는 대감님이라 불러야겠군요. 오래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물론입니다, 스님. 스님께서 보아주신 궁합 덕분에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묘봉 스님은 차 한 잔을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찾아온 것은 대감님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대감님의 궁합 이야기가 한양에 널리 퍼졌는데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더이다. 어떻게 잘못 이해한다는 것입니까? 어떤 이들은 단순히 속궁합만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이들은 역술가만 잘 찾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궁합의 요체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묘봉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진정한 궁합이란 사주의 조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두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대감님과 부인께서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사주가 맞아서만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어려움을 함께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화주가 차를 내오며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스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주막집 처녀에 불과했고 서방님은 양반 도련님이셨어요. 신분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달랐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아보았기에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김도령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내가 화주를 천대하고 집안일을 돌보지 않았다면 아무리 좋은 궁합이라도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부부란 서로 기대어 함께 가는 것이니까요. 묘봉 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궁합은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음양의 조화란 단순히 사주팔자의 조화가 아니라 두 사람의 마음과 몸 그리고 정신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스님은 잠시 멈췄다가 의미심장하게 덧붙였습니다. 특히 부부간의 정은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친방의 즐거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진심입니다. 욕망만 있고 진심이 없다면 그것은 금방 식어버리지만 진심이 있는 사랑은 늙어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화주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희가 처음 부부의 연을 맺던 날이 기억납니다. 서로 어색하고 떨렸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원했기에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그 이후로도 세월이 흘렀지만 서방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소중합니다. 김도령도 아내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젊었을 때는 정욕이 앞섰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부의 정이란 육체의 결합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을요.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늙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궁합입니다. 묘봉 스님이 떠난 후 김도령은 자신의 경험담을 글로 써서 후세에 남겼습니다. 그 글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궁합이란 두 사람이 함께 가야 할 길을 비춰주는 등불과 같다. 길이 험할지 순탄할지 알려주지만 결국 그 길을 걷는 것은 두 사람의 발걸음이다.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맞지 않으면 불행하고 사주가 다소 어려워도 마음을 합치면 행복할 수 있다. 특히 부부간의 애정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존중에서 비롯된다. 몸과 마음이 함께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내내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었습니다. 궁합을 맹신하여 좋은 인연을 놓치는 일도 줄어들었고 궁합만 믿고 상대를 함부로 대하는 일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한편 김도령의 집안에는 재미있는 가훈이 생겼습니다. 궁합은 하늘이 정하고 행복은 사람이 만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훈은 대대손손 전해져 내려왔고 김씨 집안은 부부금슬이 좋고 화목한 가정으로 이름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 후 김도령의 손자가 혼인을 앞두고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제 사주를 한번 봐주실 수 있으신가요? 청혼을 받았는데 결정을 못하겠습니다. 김도령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사주를 보는 것도 좋지만 먼저 내 마음을 들여다보거라. 그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한가? 그 사람의 손을 잡았을 때 따뜻함이 느껴지는가? 하지만 할아버지, 그것만으로 충분한가요? 물론 사주도 참고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란다. 나는 평생 두 가지를 배웠다. 첫째는 하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고, 둘째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할아버지는 잠시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자야, 그 처자와 함께 있을 때 어떠하냐? 마음이 끌리느냐? 손자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그 낭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목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그리워집니다. 김도령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연의 시작이란다. 사주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다. 만약 그 낭자가 내 마음에 들고 함께 평생을 살고 싶다면 그것이 바로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니라. 그렇다면 할아버지는 어떻게 할머니와 그렇게 오래도록 금슬이 좋으셨나요? 김도령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당에서는 화주가 꽃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여전히 부지런한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을 보거라.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아름답지 않느냐? 그것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씨 때문이란다. 우리가 오래도록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아꼈기 때문이다.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기쁠 때 함께 웃었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손자의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밤이 되어 둘만의 시간을 가질 때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 부부의 정은 단순히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과 몸을 하나로 만드는 거란다.
그러려면 진심이 있어야 하고 애정이 있어야 하지. 손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한 사람을 평생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날 밤 김도령과 화주는 침방에 누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오늘 손자가 혼인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요? 벌써 그 나이가 되었나요? 그렇소. 세월이 참 빠르오. 우리가 처음 만난 게 어제 같은데 말이오. 화주가 남편의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우리 참 많은 일을 겪었지요. 가난도 겪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서방님과 함께여서 행복했어요. 나도 그렇소. 만약 그때 청학도사의 말만 듣고 낭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행복은 없었을 거요. 두 사람은 오래도록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늙은 부부의 포옹에는 오랜 세월 쌓인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김도령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화주는 남편의 손을 잡고 마지막까지 함께했습니다. 여보, 저 먼저 가겠소. 저승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오. 서방님, 우리 참 행복했소. 다음 생에도 낭자를 만나고 싶소. 김도령이 마지막 숨을 거둔 후 화주는 3년상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화주도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이 저승에서 다시 만나 함께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궁합은 결혼의 시작을 알려주지만 행복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로다. 진정한 속궁합이란 사주팔자의 조화만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몸과 몸이 하나 되며 평생을 함께 늙어가는 것이니라. 이 이야기는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며 혼인을 앞둔 이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조건만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부의 정이란 단순한 육체의 결합이 아니라 깊은 신뢰와 존중, 그리고 진심 어린 애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지.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 사람들이 말하는 진정한 속궁합의 의미였습니다.